안녕하세요. 저는 홍대 근처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결혼 후 시집살이를 줄곧 하고 있는데 저희 집 일상을 들려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답니다. 어떻게 사는 집안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끝까지 들어주세요. 당신의 배꼽을 빠져드리게 할 테니까요. 제 성격은 까칠하고 차갑고 매우 이성적입니다. 그리고 감수성이라고는 눈 씻고 봐도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죠.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슬픈 영화를 틀어주면 유일하게 무표정으로 앉아있는 학생이 바로 저였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학생에게 시키면 안 될 심부름을 시키거나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오면 아주 빳빳한 자세로 선생님한테 대들었답니다. 학생은 지각이 안 되는데 왜 선생님은 지각해도 되느냐고 따졌더니 교실 분위기가 싸해지고 선생님이 사과까지 했었죠. 이런 저의 성격을 본 친구들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기집애라며 군소리를 했는데 저는 되려 시시한 가짜 이야기를 보고 질질 짜는 너희들이야말로 찌질하고 불쌍하다고 맞받아 쳤답니다. 이 정도면 대충 제 성격이 어떤지 감이 잡히시나요? 대학에 나와 회사에 가서도 눈치 하나 보지 않고 할 말은 하는 직원이었어요. 물론 제 할 일은 잘 해나가면서 상사들에게 쫄지 않는 회사 생활을 했죠. 하루는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진상 꼰대 과장님과 싸운 적이 있었어요. 한번 이혼한 과장님이 재혼을 하게 되었다며 청첩장을 돌리며 직원들에게 꼭 오라는 말을 전했는데 저는 청첩장을 받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오라고요? 저는 못 가겠어요. 제가 결혼할 때 이 회사에 계속 다닐지도 미지수고 축의금을 제가 낸 만큼 돌려주실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제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직장 상사의 잔치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이면 족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싸가지 없는 연부터 시작해서 온갖 쌍욕을 저에게 퍼붓더군요. 그래서 저도 들은 만큼 쌍욕을 돌려주었습니다. 엄청난 비속어라 들려드릴 수 없는 점 이해해주세요. 여하튼 직원들이 몰려들어 저와 과장님을 떨어뜨려 놓았어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직원들은 속이 시원하다며 저에게 귓속말을 해주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훌훌 털어버리고 업무에 집중하는 반면 과장님은 분을 사귀지 못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자 직원들은 제가 진정한 승리자라며 독한 인간으로 치면 대한민국 1등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친한 여자 동료 3명과 함께 맥주 한 잔을 하게 되었는데 동료들이 저에게 조언 한마디씩 했습니다. 윤서야, 네가 똑똑하고 잘난 건 알겠는데 넌 너무 딱딱해. 인간미가 없어 보여. 그래 맞아. 감정이 메말랐어. 사막에 있는 나무 같단 말이야. 윤서 너는 변화가 필요해. 애들 말이 다 맞아. 윤서 네가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건 모두 좋은데 너무 뻣뻣해. 회사에서 좀 웃기도 하고 허점도 좀 보였으면 좋겠어. 우린 사람이지 로봇이 아니잖아. 동료들의 조언을 듣자 저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상기했습니다. 알아. 그런데 사람이 로봇처럼 고쳐지나? 내가 변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변해지냐고. 그냥 생긴 대로 살지 뭐. 윤서야, 그러지 말고 너의 숨겨진 감상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때? 내가 예전에 나갔던 모임이 있는데 너한테 추천해줄게. 한번 나가보면 마음이 개운해질 거야. 모임? 난 그런 거 시간 아까워서 하기 싫은데 차라리 책 한 권을 더 읽고 말겠어. 딱 한 번만 나가봐. 그래도 싫다고 하면 더는 강요하지 않을게. 새 동료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감정이 메마르긴 했어도 고마움은 느낄 줄 아는 인간이라 모임에 한번 나가보겠다고 약속하게 되었네요. 동료가 추천해준 모임은 시를 짓고 낭독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세상에 저는 태어나서 여태껏 시를 읽어본 게 교과서에 나온 게 전부였는데 시를 지으라고 하니 굉장히 난감하고 민망하고 오글거렸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앉아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모임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제각각 감성적인 시를 지어서 읊조리는데 제 팔과 다리에 닭살이 심하게 돋다 못해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표정부터가 남다른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가 쓴 시를 읽으려는데 좀처럼 시작하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한 회원이 물었습니다. 김정우님, 왜 그러세요? 제가 쓴 시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흐느끼고 있었어요. 다들 죄송합니다. 제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네요. 그럼 제가 쓴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윽고 박수가 쏟아졌고 다들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그 모습 자체가 오글거리고 미칠 것만 같았답니다. 제목, 나의 강아지. 오, 아지야. 나의 강아지야. 네가 꼬리를 흔들면 내 심장이 리듬을 타고 네가 배를 까 뒤집으면 우울한 심연에서 오아시스로 변한단다. 저는 그 시를 들으며 피식 웃었는데 다들 두 손을 깍지 끼고 눈물이 그렁하게 맺혔습니다. 정말 가관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와중에 그 남자의 유치하고 느끼한 시는 계속 이어졌어요. 아지야, 공원에서 다른 친구들을 보고 정겹게 뛰노는 걸 보면 괜한 질투가 나면서도 너를 친구들에게 보내줘야 한다는 걸 깨닫는다. 마치 나의 사랑했던 연인을 다른 이에게 보내줬던 날처럼. 나의 아지야, 너는 나를 떠나지 말거라.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이윽고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남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디서 감동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박수는커녕 공감도 되지 않았네요. 이어서 유치찬란한 아마추어 시인들의 발표는 멈출 줄 몰랐고 이에 지루해진 저는 하품만 쩍 하며 억지로 버텼답니다. 졸음을 겨우 참아가며 모임이 끝나자 불이 나게 자리에서 일어나 벗어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느끼하고 유치한 시를 읊은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윤서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어떠셨나요? 아, 그냥 그랬어요. 제가 시에 관심이 없는데 친구가 하도 가보라고 해서 와본 거예요. 이유가 어찌되었든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과 마주하게 되니 제 가슴이 방망이질을 멈추지 않네요. 순간 소름이 돋으며 손발이 오그라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가슴이 방망이질을 한다니, 제 평생 그런 표현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랬나요? 윤서씨, 당신의 눈은 호수 같아요. 전 지금 당신의 호수에서 헤엄치고 나왔습니다. 제가 여태껏 들어본 말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고로 제 눈앞에 있는 정훈씨와는 다시 만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아, 너무 오글거리네요. 그런 방식이 여자한테 먹힌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모임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안 돼! 이렇게 귀한 인연을 만났는데 다신 볼 수 없다뇨. 제발 그런 아픈 말은 하지 말아요. 정훈씨, 제발 오글거리는 말 좀 그만해요. 아, 미안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몰입하는 바람에 깊은 심연에 빠져 있었네요. 원래 말투는 이렇지 않은데 불편했다면 사과할게요. 그런데 윤서씨,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마지막이라뇨. 제발 다음에도 당신의 호수 같은 눈을 볼 수 있다고 대답해주세요. 저를 사막에 버리지 말라고요. 아, 진짜 미치겠네.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 체질이라 여기 모임은 저와는 너무 안 맞아요. 당신 정신세계가 너무 독특하다고요. 그럼 진짜 가볼게요. 하지만 정훈씨는 제 말을 듣지 않고 제 뒤를 졸졸 따라오며 말을 걸었습니다. 윤서씨, 우리 밥이나 먹을까요? 아니면 커피? 아니면 영화라도 봐요. 저 허튼 데 시간 쓰는 사람 아닙니다. 그만 돌아가세요. 안 되나요? 그대 사랑하면 조금 내 마음을 알아주면 안 돼요? 그때 길 가는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쳐다봤고 저는 너무 창피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뒤따라오던 정훈씨가 저를 추월해서 제 앞을 가로막았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나의 눈을 바라봐요. 당신에게 빠진 나의 달빛 같은 눈빛을. 정말 미치고 펄쩍 뛸 것 같은데 정훈씨는 제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사람들의 시선은 빨리 피해야겠고 해서 일단 식당에 가서 밥이나 먹기로 했답니다. 다행히 밥을 먹을 때는 정상적인 사람 같아서 안심했네요. 그런데 저에게 마음이 있다는 건 계속 진심이라고 공격했고 마음을 받아줄 때까지 따라다니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늘 차갑고 계산적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남자들의 관심을 거의 받아보지 못했는데 이런 관심이 꼭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한 가지 오글거리는 말투와 행동만 빼면 참 괜찮을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다시는 보지 않을 거라 확신을 깨버리고 정훈씨와 시낭동 모임에 계속 나가게 되었어요. 동료들의 조언처럼 제가 감정에 메말랐으니 그걸 고쳐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으니까요. 억지로 감성적인 사람들 틈에서 버티며 저를 변화시켜보려고 했는데 마음처럼 쉽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신앙동 모임에서 제 자신이 가장 하찮고
퇴보한 인간으로 느껴지기도 했답니다. 그런데도 제가 마냥 좋다는 정원 씨는 저의 있는 그대로를 좋아해 주었고 꼭 변화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이성적인 사람과 감성적인 사람이 함께 사랑하면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질 거라고 말해 주었답니다. 저는 그 말에 넘어가 정원 씨와 사귀기 시작했어요. 정원 씨는 외모도 괜찮고 직장도 좋은 곳에 다녔어요. 이성적인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저에게 아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마음이 약하고 감성이 너무 풍부해서 그게 마음에 걸렸죠. 하루는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겁니다. 자기 왜 그래? 설마 낙엽 떨어지는 거 보고 우는 거야? 지난번에는 비가 오는 걸 보면서 울더니. 저기 떨어지는 낙엽을 봐. 바닥에 떨어지기 싫어서 좌우로 흔들거리며 발버둥을 치는 것 같지 않아?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는 것 같단 말이야. 나중에 우리도 늙게 되면 저렇게 떨어지기 싫어서 발버둥 치겠지? 정우씨, 잘 들어? 잎이 떨어지는 건 식물의 잎이 말라서 떨어지는 거야. 충분한 물 공급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나도 알아. 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할래. 낙엽은 우리의 인생을 미리 보여주려고 떨어지는 거야. 윤서야, 우리 저 낙엽처럼 떨어지지 않게 평생 서로를 붙잡아주면서 살자. 결혼하자는 뜻이야. 뭐라고? 지금 프로포즈를 하는 거야? 정원씨, 우리 사귄 지 일주일 됐어. 정신 차려. 결혼이 무슨 애들 소꿉장난이냐? 나에겐 너와의 일주일은 수십 년과 같아. 너에게 빠진 이후로 나의 시간은 멈춰버렸거든. 그런 오글거리는 소리 좀 하지 말랬지. 이 닭살 보여? 아유, 이 음유시인하고 사귀다가 내가 닭이 될 것 같다. 꼬꼬대! 그렇게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나름 어울리는 한 쌍으로 잘 지냈고 사랑의 크기도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사귄 지 2달이 지나자 정원 씨의 몽상적이고도 감성적인 표현들에 적응이 되어 뭐라고 말하든 그러려니 하고 웃고 넘어갔어요. 자기야, 내 친구들이 자기 얼굴 보고 싶다는데 같이 만나지 않을래? 나도 호수처럼 아름다운 자기의 눈을 여러 세계 보여주고 싶어. 자기 친구들? 그러지 뭐. 커플들 모임이니까 부담 가지지 않아도 돼. 그래서 저희는 다음날 저녁에 호프집에 들어가 정훈 씨의 친구들과 연인들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다들 잘 어울리는 한쌍들이었고 재밌는 분위기 속에서 수다를 멈출 줄 모르더군요. 저는 이런 분위기에 어울리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말을 아껴가며 맥주만 홀짝거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야 자리가 끝나게 되었는데 다들 계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성급히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정훈 씨가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 계산을 하려는 겁니다. 잠깐! 지금 뭐 하는 거야? 자기가 술값을 전부 내려고? 이게 다 얼마인데? 에이, 뭐 어때? 기분 좋게 마셨으면 됐잖아. 가만히 있어봐. 카드 긁었다간 가만 안 둬? 저는 호프집 문을 열고 나가 담배를 피우고 수다를 떨고 있던 일행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냥들 나가시면 어떡해요? 술값 24만원 나왔으니까 커플당 6만원씩 내세요. 네? 정훈이가 계산 안 했어요? 이봐요. 왜 정훈씨가 술값을 다 내야 하죠? 그건 여태껏 그래왔거든요. 정훈이는 우리 중에서 회사도 제일 좋은 데 갔고 집안에 돈도 많아서 그래왔어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이봐요. 꼴랑 6만원이 없어서 추잡스럽게 친구가 부자라는 핑계를 대며 공짜 술을 처먹어요? 당장 돈 내고 가세요. 빨리 내놓으란 말이에요. 저의 으름장에 남자들은 각자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저에게 주었습니다. 또 이딴 식으로 내 남친 등쳐먹으려고 했다간 내가 가만 안 둘 겁니다. 알아들어요? 일행들은 다들 한마디도 못하고 하늘만 올려다보았어요. 여하튼 정의 실현을 한 저는 호프집으로 들어가 정훈 씨에게 돈을 건네주었고 카드로 계산을 하고 나왔답니다. 제가 다시는 남 좋은 일만 시켜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답니다. 그런데 정훈 씨는 그날 이후에도 친구나 후배들을 만나면 자신의 지갑을 열었어요. 저에겐 더치페이를 하고 왔다고 말했지만 표정을 보니 거짓말을 하는 게 딱 표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안 되겠다 싶어서 매주 가계부를 써서 검사받으라고 시켰습니다. 정훈 씨는 순종적으로 제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었고 자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 저를 통해서 고치려고 노력했어요. 이에 저희 커플은 더 가까워졌고 서로의 집에 초대를 했답니다. 남자친구와 사귄 지 2달이 지나서야 그의 집에 처음 들어갔는데 저는 놀라서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고양이 5마리와 강아지 5마리가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었고 방바닥에 변과 털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어요. 자기야, 이게 다 뭐야?
고양이랑 강아지를 10마리나 키우고 있었어? 미리 말하면 자기가 오기 싫어할까봐 말하지 않았어. 얘네들 다 버림받은 애들이야. 누군가 걷어줘야 할 것 같아서 내가 다 데려왔지. 아무리 그래도 10마리는 심하잖아. 유기견 보호센터에 보내도 되잖아. 요즘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동물을 키워. 게다가 여긴 오피스텔이잖아. 다른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그렇긴 한데 얘네들하고 정이 들어서 보내지 못하겠어. 이웃들한테는 내가 일일이 찾아가서 과일 바구니 드리고 이해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남친을 앉혀두고 정신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정이 넘치고 착한 성격이어도 이렇게까지 미련하게 살게 두면 안 된다고 차근차근 설득했죠. 그러자 정훈 씨는 제 말이 옳다며 제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결국 유기견들과 유기묘들은 동물보호센터로 데려갔고 강아지 한 마리만 키우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만나야 하느냐며 볼멘 소리를 했는데 정훈 씨가 자기 엄마에게 제 자랑을 하도 많이 해서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꼭 보자고 했다네요. 원래 제 성격 같으면 칼같이 거절하고 말았을 텐데 사랑에 빠진 저는 이를 거절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예비 시댁을 찾아갔어요. 정훈 씨에게 어떤 분인지 들은 바가 없어서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갔답니다. 이윽고 거실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보게 되었는데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고 말았어요. 어머님은 핑크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화장은 갸루상이 뺨칠 정도로 짙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양산을 쓰고 계셨어요. 왜 양산을 쓰고 계셨는지는 아직도 불가사의네요. 그렇게 어머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데 정훈 씨의 표정을 보니 하나도 놀라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인 즉슨 어머님이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이윽고 예비 시어머니가 양산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왔니? 잠깐만 여기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같이 들어봐라. 꽃이 피면 내 마음의 파도가 들썩이네. 그 꽃을 내 바다 한가운데 고이 모셨네. 캬! 어떠니? 엄마가 오늘 쓴 시의 한 구절이야. 이 한 줄을 쓰려고 나의 눈물을 1리터를 쏟은 것 같구나. 엄마, 너무 감동적이야. 역시 난 엄마를 따라가려면 멀었어. 이 시를 적으며 엄마의 마음속에 있는 바다는 외롭지 않겠어. 꽃이 생겼으니까 말이야. 너도 열심히 노력해봐. 그러면 엄마 뒤를 따르는 시인이 될 수 있을 거야. 두 모자에 오글거리다 못해 징그러운 대화가 몇 번 오가고 나서야 어머님이 저에게 시선을 두셨습니다. 어머, 이 아가씨가 윤서씨? 너무 곱다. 내 마음속의 핀 꽃이 윤서씨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잘 왔어요. 우리 오늘 즐겁고 해피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어머님은 핑크색 드레스를 그대로 입은 채 주방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정말 난감하고 민망한 첫 만남이었지만 나중을 생각해 점수라도 딸 생각을 하고 얌전히 잘 있다가 갈 생각이었죠. 잠시 후 식사 준비를 마친 어머님이 부엌으로 불렀고 저희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진수성찬을 본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남기고 젓가락을 들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콩나물 무침을 빤히 보다가 젓가락을 들고는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이 콩나물 너무 불쌍해. 무럭무럭 자라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운명을 맞이한 게 너무 안타깝구나. 세상 구경 한번 못 해보고 사람의 위장이나 구경하니 얼마나 불쌍하니.